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보면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술관들이 그 작품들을 온라인으로 올려놨어요. 온라인에 올리는 건 많죠. 예, 요즘에 온라인 미술관에서 운영을 하죠. 그래가지고 바로 나와가지고 네.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또 온라인으로 보는 거랑 또 다르죠. 그래, 그렇죠. 너무 달라요, 그죠? 이게 그래요, 작품이. 그런 거예요. 예, 직접 보는 거랑. 이런 그림들 이렇게 보면 허접해 보이지만은 이게 진짜 실물로 보면 또 다르거든요. 이게 또 확실히 화가가 왜 화가인지 그 아이가 그리는 거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때 있잖아요, 그죠? 아니 직접 보고. 직접 보는데 선생님이 이제 잘 그러니까, 이렇게 예, 깜짝깜짝 본 적이 없는데 깜짝깜짝 놀래. 진짜 화가라니까요. 근데 디테일이 달라요 진짜. 근데 거기서 또 경쟁을 뚫고 또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이게 지금 요즘엔. 운도 따르면서 오늘 이제 바로 이제 처음 할 얘기가 그거네요. 운도 따라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아이한테 좀 전달해 줄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요즘에 창조성 그러는데 뭐 꼭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거에 업혀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 했던 얘기인데 제가 하면서 바로 연결해서 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던 그림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미술사 책에는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쓴 거죠. 그죠? 파리를 떠나지 않고 시대의 한 장면을 그림으로 남겼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그죠?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마네가 실제로 망막으로 본 장면을 그린 거냐. 이거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죠? 이거는 그것보다는 그냥 아이디어란 거에서 갖다 맞춘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바로 이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 그림. 이게 이제 그 원작, 이른바 오리지널리티. 그래서 우리가 창조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창조적 그러는데 그것도 좀 개념을 언제 다시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성이라 그러면은 새롭다고만 생각해요. 그죠? 근데 새로운 게 창조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성은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비티, 영어로 크리에이티비티 뜻하는 것은 오리지널리티 플러스 시그니피컨스예요. 유의미성, 시그니피컨스, 사회적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거 나중에 자료로 다 정리 넣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로만 간단히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리지널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이른바 새롭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리진이라는 뜻이 기원 아니에요, 기원.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기원했다라는 의미에서 뭐 다른 거 카피한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번역할 때 독창성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독창, 그죠? 오로지 자기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독창성이라고 오리지널리티, 오리지널, 그죠? 그걸 번역하는 건데, 근데 오리지널 하더라도 해서 창조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새롭다는 거는 항상 오리지널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그죠? 아니 3살짜리 애가 그린 그림도 이건 오리지널한 거라고. 오리지널.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그리는지 모르지만 막 그렸거든. 어쨌든 이거는 오리지널한 거죠. 그런 면에서 독창적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적인 예술 작품을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창조성은 이 오리지널리티 플러스 사회적 유의미성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 유의미성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사회나 사람들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내진 해결의 실마리 같은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유의미한 거죠. 그래야만 유의미성. 그래서 새로운 문제 해결을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하던 대로 하잖아요. 하던 대로. 근데 하던 대로 안 되니까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존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면은 그게 이제 창의적인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성이라는 것은 오리지널리티와 시그니피컨스가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결합된 형태로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것만 말씀드렸죠. 대중적으로는 독창성을 창조성으로 혼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새로운 거 없냐? 근데 새로운 거는 사실 만들기 쉬워요. 새로운 거는 왜냐면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거는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병 달린 스마트폰 만들 수 있잖아요. 항상 같이 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결합시켜서 이게 새롭긴 한데 이게 좀 사회적으로 아주 뭐 특별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창의적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려면은 새로운 건 조합은 우리가 무한히 가능한 거거든요. 다양한 조합. 그래서 그거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새로운 거는. 그러니까 사실 새롭다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유의미성인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창조성 얘기할 때 다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리지널리티라는 말이 단어가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만 오늘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독창성하고 창조성은 다르다.
그죠? 같은 개념이 아니다. 분명히 말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창성은 오리지널리티고, 오리지널리티만 가지고는 정어성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 오리지널리티를 가지는 거예요. 나름. 그죠? 이거는 그 고야가 그 오리지널한 걸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사람들은 이거 이제 카피하거나 변형을 막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구도에서,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그게 깔려있어요. 아주 강한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이 깔려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에 편향이 들어가 있죠. 그 총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쏘지 않죠. 그죠? 이게 지금 뭔가 왼손 같은 거고, 그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쏘는 게 이게 오른손잡이의 편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방향으로 이게 다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림들이. 그죠? 이게 오른손잡이. 그죠?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고야의 이 그림이 오리지널리티를 가지는 그림이고, 결국에 이것을 계속 사람만 바꿔 끼는 식으로. 그죠?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 마네가 파리 코민 당시 이렇게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을, 이건 실제로 본 장면이 아니라, 그죠? 방향이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총을 쏘는 사람들이 여기 희생자들이 이쪽에 있고, 그죠? 이런 식의 이 구도를 가져와서 그냥 그린 거지, 실제 본 장면을 그렸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미술사가 진행되는데, 이제 마네가 그 전에 그림은 요 그림이에요. 그죠? 요것도 또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그림을 그대로 응용한 거겠죠. 요걸 그대로 바꿔 껴서 이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 장면, 멕시코 이거 허수아비 왕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프랑스군이 도망가 버리고 자기만 잡혀가지고 그냥 처형되는 실제 장면은 이건데, 그죠? 실제 장면을, 그죠? 이게 사진인데 이거를 그린 게 아니라, 그죠? 이 고야의 구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그린 겁니다. 그죠? 이게 실제 있었던 장면은 아닌 거죠. 근데 지금 딱 보시면은 고야의 장면 거의 그대로 구성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데, 우리가 이제 봤던 유명한 이제 피카소. 그래서 지난번에 요 얘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런 장면이 있었던 게 아닌데, 사실의 재현이 아닌데, 사실의 재현으로부터 점점 현대 미술은 멀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이미지를 그냥 단순히 재생산하는, 그러니까 어디서건 무슨 학살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은 사실 표현 양식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뭐 광주에서의 학살, 그럼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죠? 실제 장면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어디 우크라이나건 최근 어디 다른 데건 나면은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되면은 오히려 더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감 없이 잘 받아들여지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의 학살,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하고 이쪽에 희생자들이 있고, 희생자 구성만 좀 달라지는 거지, 똑같은 거죠. 어쨌든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것도, 그죠? 우리 한국 전쟁의 비극을 비판하면서 그린.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술가로 뜨려면은 운도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지금 이거 그 지난번에 우리 봤던 이 사람, 그죠? 외민준이라는 중국 작가. 이 그림이, 그죠? 이거 가지고 지금, 그죠? 2007년 소도비 혁명에서 590만 달러. 이게 몇 억이냐? 70억, 80억쯤 되나? 어쨌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것 때문에 가장 유명해졌어요. 중국에는 정말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까지 역대 중국 작가 작품에서 최고가를 딱 찍으면서,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사실 유명해진 거예요.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 바람에 이 사람이 갑자기 확 떠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림들. 물론 이 사람의 그림의 스타일은 하나죠. 그냥 이거잖아요. 웃는 얼굴, 그죠? 웃는 중국인 남성 얼굴. 요거 하나를 그냥 일관되게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구도 자체는, 구도는 제목은 처형인데, 제목은 처형이고, 이 구도는, 그죠? 구도는 이게 요거는 이제 만해에서 가져온 겁니다. 만해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 그죠? 아까 요거. 그죠? 그러니까 물론 그 오리지널한 그림은 고야의 아까 이 그림이 오리지널한 것이고, 요거를 이제 만해가 요렇게 변용해서 그린 그림, 요거를 가져온 거예요. 요거를. 요거에 요 구도가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죠? 뒤에 벽이 있고, 요 마네의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을 그대로 가져온 변형작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어떤 오리지널리티는 그렇게 많진 않은 거죠. 물론 이제 요런 얼굴 표정, 요 특징 자체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하는 거지만은, 구도나 사실 내용 자체도 그렇잖아요. 내용도 이것도 유럽 사람들은 다 보면 아는 천안문 사태, 그죠? 천안문 사태의 민중들이 이렇게 희생당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
최고 작품으로 유럽 사람들이 사주는 바람에, 그죠? 미국 서구인들이 사주는 바람에 이 사람이 떠버렸지. 완전 떠가지고 중국 현대의 대표적인 중국 현대 미술 작가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뭐 이제 웃는 게 사실 내가 웃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그 냉소적인, 그죠? 중국의 어떤 그런 현실을 냉소하는 그런 작가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나름 그건 있었죠. 여기 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총까지 넣었으면 이게 반체제 인사에서 한번 잡혀갈 걸 걱정해서 그랬나? 그죠? 중국이니까, 중국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총이 없으니까 뭐 그냥 보면 놀이처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실제 총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그죠? 이게 좀 총이 있어야 돼, 여기. 모셨는데. 그죠? 이게 그냥 막 이렇게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총이 있는, 그래서 요게 그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에서 요 처형의 요 장면에서 이거죠, 이거, 그죠? 네. 이거, 그죠? 요게, 그죠? 그냥 뭐 깔깔대고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총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장면, 총을 좀 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총까지 여기다 넣어놨으면은 이게 반체제에 뭐 찍혀가지고 중국 정부한테 그런 그 탄압을나 이런 처벌을 받을까봐 아마 뺐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하긴 없어도 우리 충분히 다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어쨌든 어떻게 생각해보시면 좀 그래요. 이 미술을 한다는 게 뭐 기를 쓰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죠? 무슨 사건이 나도 오히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그죠? 감히 사람들이 이미 사실보다는 이미지에 이제 이런, 그죠? 피카소 그림이든 앞에 그리고 고야의 그림이든 그런 이 이미지가 더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오히려 활용하고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게, 그러니까 작품 활동을 해서 성공할 수도 있다, 뜰 수도 있다는 거죠, 이른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술이 편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요 시기에 많이 그렸던 작품들이 다 변형작이에요. 변형작. 자기가 뭐 새로 그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따서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봤었잖아요. 그 풀바드의 점심도 그렇게 뭐 변형해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그죠? 이건 뭐, 그죠? 그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이렇게 딱 깃발 가고, 이거를 이제 현대 중국 남선으로 바꿔서, 그죠? 다 쓰러진 사람 다 웃고 있어. 다 똑같은 표정으로.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냉소적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근대화, 현대화하면서 막, 올라가고 하면서, 우리 민중의 인민의 자유 어쩌고 하지만은, 이제 그것을 이제 냉소하는 그런, 뭐, 시각을 뭐, 담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거 보시면은, 이 미술을 한다는 게, 미술이나 예술을 한다는 게, 그 창의적 아이디어라는 게 참, 오히려 기존의 이미지를 그냥 이용해서, 활용해서 거기에, 뭐 나쁜 말 하면 숟가락 얹는 거고, 그걸 이제 아니면 변형하는 거고, 만 해도 잘만 하면은 오히려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빠른 길이다. 그죠?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항감이 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딱 오히려 더 이 이미지에 친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중국의 어떤 현실을 그려놓고 새로 뭐 그리면은 사람들이 이거 뭐냐 해서 못 알아보고요, 오히려. 그죠? 근데 오히려 이미지가 더 강렬하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더 앞선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오히려 재생산이 더 빠를 수도 있다. 마치 그 현대예술의 한 가지 줄기가 된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런 거 봤어도 그런 의미가 저건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죠? 이런 작품들 많잖아요. 이거 말고도 많죠. 그죠? 그죠? 피카소도 많이 그렇고. 주로 피카소가, 그래서 나중에 피카소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피카소는 그래서 초기에는 창의성이 했는지 모르지만, 후기 한 30년은 다 변형작이에요, 다. 기존 작가들만 가지고 그냥 이리 벗고 지지 벗고 그렇게 한 거예요, 다. 그거 사실 후기 작가들은. 피카소 후기는. 네. 후기는 주로 다 그래요, 주로 다. 그래서 만해도 피카소가 후기에 그렇게 끄집어내서 막 똑같은 거 계속 만들어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갈됐다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그거를 자기는 연구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만해의 패거리, 이걸 읽으시겠습니다. 거기, 가서 구나나님이 안 오신단 말도 없으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없어요. 안 오면은. 전에도 한번 자고 있은 거죠? 잠깐만요. 근데 뭐 굳이 자는. 못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안 하셔도 되는데. 자고 있어. 굳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 자, 그 193페이지입니다.
여기 또 다르구나. 이렇게, 그죠? 이게 편집이 달라서. 마네의 패거리들, 요거 우리 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일단, 마네, 이제 개인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고, 이제 좀씩 확장되겠죠. 인상파 그 사람들로. 193페이지, 마네의 패거리들. 정물화가 팡땡 라뚜르는 마네 화실에 모인 무리들을 그린 이 그룹 초상화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죠? 이거 좀 이따 크게 보시겠습니다. 이 그룹 초상화에서 마네를 프랑스 아방가르드 화가들의 지도자로 그리고 있다. 그래서 마네가 한가운데 딱 앉아있는, 그죠? 이게 마네의 화실입니다. 이 화실 자체가요. 그래서 마네는 이젤 앞에 붓을 들고 앉아 있으며 그 뒤에 독일 작가인 숄더러가 서 있고 작가 이스트루가 이 발음이 다 이상한데 있어요. 어쨌든 초상화의 모델로 초상화의 모델로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저 초상화의 모델로 이렇게 해서 앉아 있는 사람, 그죠? 아래쪽에 앉아 있는 아스트리크인데요. 아스트리크 사람을 이제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는 거죠. 모델로. 그 옆으로 왼쪽으로부터 르누아르, 에밀 졸라, 에드몽 매트, 바지유, 모네, 어떻게 무슨 다른 일이 있으실 수 있고, 예. 모네가 서 있다. 이건 좀 이따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제목으로 쓰인 바티뇨리란 파리 몽마르뜨르가 들어가야 됩니다. 몽마르뜨르의 한 구역 이름인데, 인상주의자들은 주로 이 거리에 모여 살았다. 193페이지, 조그만 거, 거기 한가운데. 그러니까 인상주의자들이 주로 이 거리에 모여 살았습니다. 거기 이제 화실이 집중된 지역이에요. 화실. 인상주의자들의 화실. 그래서 그들은 밝은 대낮에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밤에는 게르부아라는 카페에 모였다. 이거 왜 밝은 대낮에만 그림을 그렸을까요? 빛을 보려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더 단순한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날의 미술 작가들은 밤에 작업해요. 한 사람이 밤새 한 사람이 많죠. 올빼미. 그렇죠. 전기불이 없으니까 이때는 전기불이 조명이 없잖아요. 조명이 아주 단순한 이유죠. 그죠? 조명이 해봤자 뭐 촛불, 뭐 고래향, 제일 비싼 거 고래향유 등, 그다음에 뭐 해봤자 가스등 이런 거니까 그 조명이 낮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오늘날은 그래도 전기불이 밝은데 정말 이건 뭐 당연히 낮은 밝은 대낮에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시면 나오시겠지만은요. 여기 왜 그림에 이게 실내 장면이 그 당시 화실, 바지유의 화실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다른 점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바로 오늘날의 화실과 다른 점,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 천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오늘날의 천정이 등이라도 달렸겠지. 무슨 등이라도. 그죠? 천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천정에. 야외에서 그림을 많이 그려. 그러니까 이제 야외 빛을 그렇게 찾은 또 이유도 나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창에 들어오는 자연광으로 낮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던가 해봤자 뭐 촛불 밑에서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두운 그림이 아닌 이상은 특히 빛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 조명이 없는 거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날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전기 조명이 도입되기 이제 직전이었고요. 아직은 그다음에 밝은 것이라고 해봤자 이제 가스등으로 이제 파리가 화려하게 빛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낮에만 작업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낮에만 그림을 그렸고 당연히 밤에는 뭐 게르버라는 카페에 모여서 가스등 밑에서 이제 술을 마신 거죠. 그래서 술 마시고 얘기하고 그래서 마네는 드가, 세잔, 시슬리, 르누아르, 팡땡라트루, 바지유, 피사로, 모네 같은 공식 미술계, 아카데미 미술계를 이탈한 이단아들의 모임의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을 마네의 패거리들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모네는 밤의 모임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사상을 보다 분명하고 뚜렷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기존 아카데미를 비판하고 새로운 미술을 외친 그런 사람들의 그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임을 하면서 이제 야, 뭐 우리 뭐 같이 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69년을 기점으로 르누아르와 모네. 그래서 르누아르와 모네가 둘이 이제 제일 그 친한 그 영혼의 단짝이죠. 그 인상파. 그리고 끝까지 인상파로 따지면 사실은 둘밖에 없어요. 르누아르와 모네. 이거 마네는 벌써 인상파라고 하기 좀 그렇고 사실상 진정한 인상파는 모네와 르누아르 이 둘. 근데 둘이 또 제일 친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친하고 그래서 이 둘은 휴대용 화구 세트를 가지고 야외에서 작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엔강에 위치하는 햇빛의 순간적인 효과를 포착하려고 노력하면서 새로운 회화 기법들을 개발해 나갔고 사실상 거기에서 그 작업에서 인상파가 탄생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그림 화풍상으로는 맞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화실과 요 패거리들 이야기 이거 잠깐 해보시겠습니다. 이게 나름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게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 되면서 여러 가지 예술가들이 다 거기 얽히고 설키거든요. 여러 가지 예술 분야의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기서는 뭐 마네의 패거리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 책에서는 뭐 바티뇰 그룹이라고도 많이 불렀습니다. 바티뇰이 거기 그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마네부터. 그러니까 마네가 아무래도 나이도 좀 많고 또 마네는 그 출신 배경이 좋았잖아요. 상류층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교적이고 호감이 가는 인물이라 이미 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것 때문에 이 두 사건, 그죠? 풀바드의 점심 올랭피아 1965년 요 사건이 일으킨 그 스캔들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널리 알려진 명사, 전국구 인물이 된 거죠, 이제는. 그죠? 지역구에서의 사람들 친한 걸 넘어서 전국구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것이 뭐 악명이든 욕을 먹던 간에 어쨌든 간에, 그죠? 이름을 떨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반 아카데미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확 바뀌었잖아요. 그죠? 기존의 아카데미랑은 다른.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예술을 갈망하던 젊은 화가들이 마네 주위에 모여들면서 그거는 뭐 자연스럽죠. 왜냐면 뭐 마네 화실도 거기 있었으니까요. 화실이 집중된 지역이니까요. 그 주변 화가들이 다 그 마네 주위로 모여들면서 마네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 리더로, 그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당연히 제일 알려진 인물이고 또 우리 새로운 새로운 미술을 이끌 그런 지도자다. 그래서 1866년, 그죠? 요 올랭피아고 다음 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죠. 66년경부터 이들은 마네 화실 인근에 있는 카페 게르부아에서 모였는데 이 카페는 파리의 바티뇰 지구. 이건 뭐 당연히 화실은 어디 많겠습니까?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돈 없는 화가들의 스튜디오가 많은, 임대료가 저렴한 약간 낙후된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낙후된 지역, 바티뇰 지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을 바티뇰 그룹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렇게 에드가 드가, 모네, 르누아르, 바지유, 시슬레 피사로, 세잔, 팡땡라토르 등 화가들, 그다음에 에밀 졸라, 테오도르 듀레, 자자리 아스트리크,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문인들, 뭐 비평가들, 또 사진작가 나다르, 이런 사람들. 물론 나다르는 뭐 비정규적으로 왔지만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 여러 인물들이 여기에 같이 카페 게르부아에서 모였다. 자, 그래서 카페 게르부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하고도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입니까? 한 뭐 10년, 20년 전부터 갑자기 막 동네에 카페들이 막 커피점들 생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프랑스 제2제정, 나폴레옹 황제가 되고, 나폴레옹 제3세가 왕이 되고, 자본주의화가 진행되고, 그 파리를 새로, 나중에 그것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다 밀고, 새로 리모델링 했거든요. 리모델링 하면서 수많은 건물들이 신축되었고 곳곳에 카페 음식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예술가 문인들 그리고 그 지망생들은 이제 카페를 다니는 거죠. 그죠? 카페, 어느 카페 가면 누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카페에 자리 잡고 거기서 글을 쓰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술 먹고 음식도 먹고, 그래서 이제 이게 카페가 중심지가 됩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런 그 조금 더 이건 좀 대중적이고 보편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럼 어디서 모였느냐?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었어요. 그 어떤 살롱, 그죠? 귀부인들이나 이런, 그죠? 부유한 부인들이 운영하는 살롱 중심으로. 근데 살롱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회원제죠.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지망생들이 갈 수는 없는 어느 정도 소개받아서 이렇게 가고 하는 그런 살롱.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살롱, 중견 부인들이 운영하는 그 살롱 중심으로 그런 예술적인 모임들이 진행됐는데 대충 요 1850년을 전후로 넘어가면서부터 요 좀 더 많이 대중화되면서 카페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 예술가들의 교류가 형성되었다. 교류의 장이. 그래서 요것은 에드와드 마네가 그린 그 카페 게르부아의 그 내부 스케치입니다.
직접 그린. 그래서 카페 게르부아는 사진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사진이 없는데요. 뭐 왜 게르부아냐면은 그 카페 창업자 성이 게르부아였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김신의 카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카페였지만 마네는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 자신의 자리, 지정석이 있었던 거죠. 그죠? 마네 그 정도로 이제 나름 중심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카페에서 계속 모이고 떠들고 뭐 토론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번 큰 사건이 있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그죠? 1870년 7월에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납니다. 나면서부터 이 카페에서의 모임은 끝나게 되고, 왜냐면 다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 카페도 오래 못 가서 뭐 업종이 바뀌고, 뭐 옷가게 뭐 다른 거로 바뀌고 나중에 없어집니다. 카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카페 게르부아에서의 모임은 여기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으로요. 자, 그런데요, 이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그래서 요때 모였던 인물들, 그죠? 그게, 그래서 그 흩어지기 직전에 그 70년에 그린, 그 밑에는 그림이죠. 그죠? 밑에는 그림, 인물들. 그래서 뭐 인물들을 일일이 뭐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죠? 어쨌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게 마네입니다. 그죠? 마네, 딱 수염난. 이제 이게 마네의 화실이에요, 지금. 이건 마네의 화실이고, 마네의 화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르누아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밀 졸라.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게 이제 모네입니다. 모네고, 키가 큰 사람이 바지유. 인상주의 작가예요, 바지유. 키가 큰 바지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또 이제 바지유의 자기의 화실입니다. 그래서 바지유는 나름 상류층 출신이었어요. 이 키 큰 인물은 나름 자신이 상류층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화실을 이렇게 크게 더 큰 겁니다. 큰 화실을 자기가 이렇게 그죠? 그 화실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돈 없는 모네 같은 경우는 여기 빌붙어 가지고 같이 쓰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는데요. 이거는 커다란 이 화실은 이 바지유의 화실이었고, 요게 이제 모네. 여기 뭐 딱 중심 인물이지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바지유가 자기 그림을 모네한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관계를 봤을 때 이게 르누아르고 이게 이제 모네 같습니다. 이게 모네 같고 요거는 비평가 같고, 대충 그렇게 사람들을 식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그림들도 바지유의 유명한 그림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그림들을 걸어놓은 이런 식의 그 당시, 그죠? 화실 내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나면서 이 모임이 이제 깨지고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전쟁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게다가 프랑스가 완전히 뭐 다, 철저히 깨지는 전쟁이니까요. 패배한 전쟁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 프랑스가 프로이센과 그 선전포고를 하면서 그 징집령이 내렸죠. 징집. 그죠? 일반 그 남성들 징집령이 내리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화가들의 태도가 많이 갈립니다. 많이 갈려요. 그래서 마네는 나름 공화정에 대한 신념이 있었고, 이게 그 국민 방위도서,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옛날 프랑스 나폴레옹 전쟁 아시잖아요. 나폴레옹 전쟁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그 나폴레옹 전쟁과 그 이전에 그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그 유럽 전쟁은 우리는 공화국을 세웠는데 옆에 주변 왕가들에서 야, 왜 우리 친척 저 프랑스 왕을 죽였느냐 뭐 살인을 해가지고 그 프랑스를 침략해 온 거잖아요.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왕정 복구하겠다고. 그래서 이 프랑스 그 국가도 그거를 기본적으로 모태로 그 정신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외부 세력이 프랑스를 침입하는 거는 공화국에 대한 도전이다. 뭐 이런 그 기본 이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네는 지금은 물론 그 나폴레옹 3세의 재정이었지만은 우리가 세운 이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신념 때문에 국민 방위소서로 복무를 합니다. 이제 군대 가는 거죠.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요, 뭐 별다른 전투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파리 코민 시기에도 계속 파리에 나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름 상류층이라는 거예요. 상류층.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말 아시죠? 그죠? 상류층은 그 의무, 그에 대한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한다라는 게 나름 있었던 거예요. 요 세 명은. 요 세 명은 나름 상류층이거든요. 상류층. 그래서 에드가드가도 자기 그 할아버지가 은행 상업자고, 자기 아버지도 은행장인데, 파리 지점장인데, 그 나름 상류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드가드가도 자원에서 포병대 소속으로 복무를 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만에나 드가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나이도 있고 뭐 그래서 이 보병 이렇게 직접 나가 싸우는 보병이 아니라 포병 뒤에서 그냥 이게 뭐 사실 포병은 집 나르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했다는 겁니다. 지원 역할. 그 다음에 아까 그 말했던 키가 큰 바지유, 좀 불운한 사람이죠. 이 키가 커서 키가 큰 바지유도 나름 참여했다가 죽은 거죠. 전사했는데 이 안타깝게 28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나름 그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참가를 했는데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계급이 높았겠죠, 당연히 상류층은. 그래서 자기 직속 상관이 부상을 입는 바람에 자기가 대신 지휘하다가 근데 지휘관은 앞장서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죽은 거죠. 총을 맞고 이제 죽어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지 안타깝게 이제 죽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여기 성격이 갈려요. 성격이 갈리는데 그 르누아르가 제일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에요. 르누아르가 이 성격이 제일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이게 그 피사로 정도 빼고는 이게 다 그냥 이른바 하층민, 하층민, 뭐 중하류층 정도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도망가고 이런지. 근데 르누아르는 그게 착해가지고 그냥 끌려간 거야. 끌려갔는데 이 병으로 약해가지고 전투에서 열애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투까지 참여 안 했으면 어쨌든 르누아르는 복무했고, 나머지는 이 눈치 보다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겁니다. 마침 모네는 집이 또 르아부르 쪽 항구 쪽이라서 거의 눈치 보다가 바로 증진병 날라오니까 그냥 결혼해가지고 또 미루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결혼하면 또 미룰 수 있잖아요. 왜 징집을 도망가고 시칠리 도망가고. 피사로는 나름 그 상류층 출신인데 사상이 무정부주의자였어요. 이 무정부주의자가 이때 꽤 유행했죠. 그죠? 공산주의랑 마찬가지로, 그죠? 공산주의, 그 다음에 그 마르크스의 공산주의하고 19세기 후반에 왜 공산당 선언 나온 게 1848년이고, 그죠? 그 공산주의 운동이 확산됐지만 한편으로 무정부주의 운동도 꽤 상당한 그 유럽에서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이미지는 무정부주의자들이 더 과격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모든 걸 때려 부수는 거니까, 그죠? 모든 체제를 거부하는 거니까. 이게 뭐 민주주의 체제건 공산주의 체제건 모든 체제는 인간을 억압한다. 다 때려 부셔야 된다. 해가지고 요 당시 유럽 사람들의 생각은 무정부주의자 이코르 테러리스트인 거예요. 테러리스트. 기본적으로 아나키스트. 네, 아나키스트들은 그 테러리스트인 거예요. 테러리스트. 그래서 이 나중에 그 역사가 또 이게 얽혀요.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좀 패거리고, 그죠? 패거리고, 나름 누구는 복무했지만 나름 다 도망가니, 이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 근데 얘들이 또 하는 그림이 기존 아카데미랑은 다른 그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인정은 받았어도 정부에서 구매를 안 해줘요. 정부 박물관에서 얘들 그림을. 그러니까 이게 얘들 무정부자들이다. 기본 이게 인식이 무정부자고 반체제주의자에서 정부에서 이걸 안 해준다는 거지.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뮤지컬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 엘자베스인가? 그것처럼 그 CC 황후라고 아세요? CC 황후? 그죠? 역사상 가장 예쁜, 가장 아름다운 뭐라 그럽니까? 프린세스, 그죠? 공주이자 황후. 진짜 가장 아름다운, 정말 예뻐요. CC 황후. 그죠? 그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그 CC 황후가 이 무정부주의자한테 테러를 당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정부주의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리가 없죠. 이 과격 테러리스트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걔들 그림을 살 수가 없다. 이 나름 무정부자로 낙인을 찍히는 바람에 또 그런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필 이 피사로가 이게 우리 오늘날에는 그렇게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피사로가 인상주의 전시회 1회부터 8회까지 다 참여했고, 얘는 인상주의 전시회 1회부터 8회까지 다 참여했고, 나름 계속 얘들을 모았어요, 또. 그래서 그것은 중심 역할을 했어요. 만해 말고 또 다른 인상주의 운동의 전시회와 연관돼서는 나름 피사로가 중심 인물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쟤들 따로 뭐 전시도 하고, 게다가 무정부주의자의 뭐 위험해 해가지고 그림이 정부에서 구매를 잘 안 해주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늦게까지. 어쨌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국 런던으로 확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물론 런던에서도 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런던 가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저 런던 그 작가들 그림도 보고. 자, 그 다음에 또 세자는 이 돈도 없어가지고 이제 또 영국도 못 가고 프랑스 남부식으로 도망가 징집을 회피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자신의 그런 거에 따라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뭐 죽고 참전하고 돌아오고 도망갔다 돌아오고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공백이 있었죠. 그죠? 70년 전쟁부터 71년 여름에 끝날 때까지 파리 코민 끝나고 할 때까지 한 1년 반, 2년 정도 공백이 있다가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이제 모이게 되면 다시 목마르뜨르 그지? 자신의 그 화실로 다시 모이게 되면서 1872년부터 마네, 드가, 모네, 르누아르, 피사로 등 이제 본격적인 뭔가 사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그죠? 근데 이제 카페가 바뀌었죠. 그죠? 카페가 바뀌고, 그 게르부아는 없어졌고, 그죠? 카페 누벨 아테네에서 다시 모이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제 인상주의가 본격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만의 얘기를 주로 했고요. 이제는 이제 인상파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인상주의가 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카페 누베라텐도 아주 유명한데 요게 어떻게 보면 더 아까 그 게르부아는 그냥 그 만의 패거리들 그런 거고 이 카페 누베라텐은 좀 더 이게 건물이 실제 사진입니다. 그죠? 실제 꽤 그 당시로는 크죠. 여기 써 있어요. 누벨 아텐에서 아텐이라는 뜻은 아테네. 그죠? 아테네. 그러니까 새로운 아테네. 그죠? 새로운 그리스의 아테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상파가들이 모여서 그 전쟁 이후에, 그죠? 전쟁 후에 이제 새로 모여서 제1회 인상파 전시회를 기획한 거죠. 여기서 모여가지고 자기들 주주총회하고 우리 하자 해가지고 여기서 모여서 그걸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인상파 화가들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거리에서, 그죠? 목마르뜨르 그 예술가들이 계속 모이는 곳 아니겠어요? 딱 위치도 딱 이런 어떤 뭐 사거리 그런 데 잘 보이는 데니까 많이 모였겠죠. 그래서 마티스, 뭐, 반 고흐, 또 작곡가 에릭 사티 아시죠? 그죠? 짐노페드 유명한 거죠. 에릭 사티도 다 이게 얽혀 있어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모리스 라벨. 다 이게 인상주의 음악이 뭐 얘기하잖아요. 그죠? 얘기할 때. 그죠? 그 다 얽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게 에릭 사티 같은 경우도 다 여기 있는 그 모델과 얽히고, 르누아르의 모델과도 얽히고 막 그래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미술가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 예술가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누베라텐. 2004년에 이제 화재로 건물이 아예 망가졌다고 하네요.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작품이 이 누베라텐을 한 작품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실제 이걸 배경으로 작품이 유명 작품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이 이겁니다. 그죠? 202페이지에 나온 이게 에드가 드가의 대표작으로 여겨져요. 미술사에서는, 그죠? 미술사가들은 에드가 드가의 대표작은 이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압생트라는 술 이름이죠. 압생트라는, 이것도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게 이제 요 카페 누벨 아텐, 요 안에서의 요 장면, 이렇게 연출해서 이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202페이지에 있죠. 그죠? 202페이지. 자, 그래서 요게 카페 누벨 아텐. 이렇게 카페에서 모였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요 전쟁 이후에 이제 드디어 만의 스타일이 바뀌는 겁니다. 그 전에도 모였는데, 그 전에 모였을 때는, 게르부에서 모일 때는 그래도 만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그거 지나고 각자, 이런 데로 가서, 근데 물론 이 사람들은 노는 건 아니죠. 세자는 프랑스 남부로 가서 자신의 스타일을 연구했고, 모네나 피사로도 영국 가서, 그죠? 어떤 그림 교류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모이다 본 결과, 이제 마네가 이제는 거꾸로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모임의 결과. 그래서 마네의 후기 스타일. 그죠? 자, 그래서 그거 이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195페이지죠. 그죠? 195페이지. 그 앞에는 우리가 이제 읽었고요. 195페이지 후기 양식. 그죠? 후기 양식. 1870년 이후 마네의 화필은 보다 느슨하고 자유로워졌다. 그는 모네와 르누아르와 함께 센강에서 그림을 그리곤 했기 때문에 이 시기 그의 작품은 이들의 것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마네 후기 대작인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아래쪽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이 술집을 보면 그가 인상주의 원칙을 얼마나 잘 소화해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마티스가 지적했듯이 이 그림에서 마네는 그의 감각에 즉각 와닿은 것만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주제는 카바레의 광경이나 여급이 아니라 색채로서 화가의 감관에 지각된 인상이다. 아래쪽에 이 그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네는 당시 파리의 가로수와 카페를 생생하게 표현하는 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이런 것도 다 이제 인상파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런 거 안 그리다가 이제 이런 거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인상파 영향을 받고서. 그는 또한 인상주의자로는 유일하게 당시의 정치 변혁에 민감했다. 그런데 이제 마네를 인상주의를 분류하진 않습니다. 원래는요. 그죠? 그래서 굶주린 민중들이 봉기했을 때 여기 뭡니까? 여기 아까 그죠? 파리 꼬민, 그죠? 파리 꼬민. 파리가 이제 포위당하고, 이제 그 민중들이 봉기해서 민중 정부를 세운 게 파리 꼬민인데, 그랬을 때,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은 시골로 도피해 꽃그림을 그렸지만, 뭐, 세잔, 뭐 이런, 그죠? 모네 이런 사람들, 시골, 영국으로 다 도피하고 갔지만은, 마네는 현장에서 계급투쟁의 광경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생생하게 기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 있는 걸 그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장면을. 그는 결코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았고 공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독창성을 잃지도 않았다. 관습적인 미술로부터 자신의 작품을 해방시킨 마네의 공적은 마네는 회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르누아르의 칭찬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위대한 작가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전환점이 된 거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환점은. 자, 그래서 일단 후기 양식 이렇게 읽어봤고요. 자, 앞에 이제 화면 보시면서 또 정리를 쭉 하고 그림들을 이제 쭉 보시겠습니다. 그림, 우리가 그래도 미술사에 꼭 많이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른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과 구별하기 어렵다 그럴 때, 이거 보면 그래요. 그죠? 이거 이름을 달지 않으면 누가 그렸는지 알 수 없는, 그죠? 인상파들, 그죠? 이게 마네가 그렸는지, 모네가 그렸는지, 근데 르누아르는 좀 아닌 것 같고, 세잔하고 좀 다르긴 하죠. 한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네가 그린 그림입니다. 마네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870년 이후에 그렇게 새로운 게 어울리면서 전쟁 이후에 자신의 스타일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전에는 자신의 영향을 줬는데, 그죠? 그 인상파 화가들과 같이 작업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강가에서 같이 그림을 그린 거죠. 이제는 그 결과, 이제는 거꾸로 인상파 영향을 강하게 받은 그림을 그리곤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마네가 이게 모네고 모네와 모네의 그 첫 번째 부인입니다. 물론 모네의 부인이죠. 원래 부인이 이렇게 스튜디오 보트라고 해서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자기 친구 모네와 모네 아내를 이렇게 그린 상당히 인상주의적인 그런 그림, 그런 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트는 이 모네가 물을 좋아해서 모네의 그림에는 하늘은 안 나오고 물만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물을 좋아해서 아예 이렇게 보트를 구매해가지고 화실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개조한 이런 보트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모네는 물을 좋아하고 물을 많이 그렸다. 그래서 인상파의 영향을 많이 볼 수 있는 그 작품들이 이런 거예요. 이게 마네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마네의 이제 후기 작품 아르장테유라는 이건 뭐 장소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르장테유는 파리에서 기차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뭐 우리로 따지면은 뭐 어디로 봐야 되나 양평보다는 좀 가까운 데인가? 8당 정도 되나? 뭐 그죠? 그런 아니면 센강 유역으로 모네가 여기에 이제 집을 사고 8년 동안 이 물가에서 살면서 아까 그런 배도 띄우고 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네가 살던 곳입니다. 아르장테유. 그래서 모네가 사는 곳에 이제 마네가 가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은 그러니까 마네의 그림 중에서 인상주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그림으로서 이 모델 남자는 자기 부인 시잔의 오빠의 루돌프 레노프, 그죠? 자기 부인의 오빠고 아마 이 사람은 이 연인으로 추정됩니다. 같이 데리고 온. 자, 이런 그림,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그림 보면 바로 인상주의라는 거 바로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냥 거친 붓질을 통해서 표현해낸 것. 이게 마네의 그림, 이전의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그 인상주의적인 특징. 그래서 이런 그림, 같은 그 사람이죠. 같은 인물, 그죠? 자기 부인의 오빠.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면 더 잘 드러나요. 그죠? 이게 이제 마네의 그림입니다. 모네의 그림이 아니라 마네의 그림. 그래서 마네가 베니스 여행을 하면서 베니스에 있는 대운하를 그린 건데요. 이 물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그죠? 근데 이걸 보시면 역시 모네보다는 떨어진다라는 걸 느끼세요. 모네보다는. 그래서 물의 표현에서 모네의 영향이 느껴진다. 물을 이렇게 이전과는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작품이 있어요. 모네의 작품. 그죠? 이게 아르장테유. 클로드 모네의 이 작품, 우리 모네 할 때 복습을 다시 하시겠지만은요. 야, 이 물의 표현은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 물이, 그죠?
진짜 그죠? 이 빛이 일렁거리는 이런 이 물의 이 표현은 다 이거 다르고 이쪽 다르고 다 다르면서도 이 표현한 건 정말 다른데, 근데 어쨌든 이거랑 그 앞에 좀 전에 봤던 만의 그림 보면은 이건 좀 밋밋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영향이 느껴집니다. 그죠? 물의 표현을 그런 인상주의적인 그런 그죠? 이런 물빛이나 이런 표현을 그래도 모네를 따라서 이렇게 어른어른거리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인상주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근데 역시 모네가 이게 최고죠. 그래서 결국 모네가 당대에도 크게 인정받은 이유는 있어요. 이런 그림을 진짜 실물로 보면 얼마나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봐도 대단한데 실물로 본다 그러면 야 정말 뭐 눈이 영롱한 거죠. 말 그대로.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모네의 그림. 또 그다음에 이런 그림도 말이죠. 이것도 마네가 그린 그림입니다. 마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틀림없이 그 전쟁 때 다리를 잃은 그랬죠, 그죠? 프로이센 전쟁 때에서 그런 상위 군인을 그리고, 근데 이 모스니의 거리인데 이게 정말 인상주의적이에요, 그죠? 형체가 사람 형체나 이런 게 뭐 제대로 그렇지 않으면서도 인상만 딱 그린, 그죠? 근데 이것도 딱 우리가 모네의 그림 앞에서 봤던 거랑 떠오르시잖아요. 이 깃발, 그죠? 프랑스 삼색기를 표현한 거 딱거나 이런 사람들을 표현한 걸 보시면요. 우리 모네의 그림 앞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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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모네의 그림이에요, 모네. 그죠? 이렇게. 그죠? 그 축제, 깃발로 장식된 걸. 이 삼색기 표현이라든지 사람들 딱 표현한 거, 그죠? 요거 이제 가득 그려놨는데, 이게 모네의 그림이고, 이 모네가 이제 먼저 그리고, 마네는 이제 그걸 보고, 사실 그 깃발의 표현은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마네가 인상파 영향을 받아서, 그죠? 그걸 좀 따라서 그런 그림들을 이제 이때 많이 좀 그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파로 들어가면 들어갈까? 마네 자신이 원래 인상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릎 끝까지 그리고 인상파 전시에 참여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은 어디 갔지? 자, 그렇고요. 또 그리고 이제 요런 그림도 인물 표현도 상당히 인상주의적으로 됐어요. 그죠? 이전 그 초상화들하고는 다르죠. 어디 갔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요게 만의 이전 작품이에요. 이전 1866년, 그죠? 이거랑은 너무나 다르죠. 요건 우리가 많이 봤던 만의식의 표현 아니에요, 그죠? 평면적인 구성. 좀 이따 다시 보시겠고요. 그러니까 요거랑 지금 이런 그 인물 그림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철저히 상당히 인상주의적인 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중요한 인물로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이 사람도 많죠. 그 에밀 졸라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요. 우리 미술하고 연관해서는 이 스테판 말라르메가 상당히 또 중요해요. 나름. 그래서 이 상징주의의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너무나 난해해가지고 번역하는 게 불가능한. 그래서 그런 난해한 상징주의 시인 말라르메.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말라르메. 그죠? 근데 어쨌든 마네가 이제 이 말라르메가 마네를 좋아해서 마네 스튜디오 찾아오고 서로 어울리고 하면서, 물론 마네보다는 이제 어리죠. 근데 마네가 그림을 그려주는데, 어쨌든 말라르메 하면 딱 이 그림이 나옵니다. 말라르메 대표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말라르메는 이게 우리 그 인상주의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말라르메는 이거로 연결되죠.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 그죠? 아시죠? 그죠? 드뷔시,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 그죠? 그래서 말라림의 이런 시는, 그죠? 이 19세기 후반에 이런 상징주의 시들은 문학의 상징주의도 영향을 당연히 줬지만은, 상징주의 이 사람이 시조니까요. 이 미술로서의 상징주의, 또 큐비즘, 미래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등에 많은 영향을 줘요. 그러면 시라는 게 초현실적인 어떤 무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죠? 어떤 다다이즘, 헛소리 막 들어가 있고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 시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20세기 초에 있었던 미술 운동에도 큰 영감을 줍니다. 이 사람의 시가. 그다음에 실제로 그의 시집 목신의 오후로부터 인상주의 음악가 클로드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 다시 말해서 인상주의 음악이 탄생하는 거죠. 인상주의 음악. 그죠? 미술에서의 인상주의와 이어서 음악에서도 인상주의 음악이 탄생합니다. 이 사람이 시를 바탕으로 작곡된 거예요.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 그래서 마네도 이 말라르메를 좋아하면서 그를 위해서 사파도 그려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파까지 넣으면 너무 길어서 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보시면 딱 좀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그죠? 이 인물화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죠? 이렇게 초기에 그리던 마네 이전 작품도 이런 식으로 인물화를 그리던 것에서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그죠? 후기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딱 그린 건데 이때부터 이제 이 마네가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딱 이제 증세가 온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화상을 잘 안 그렸는데요. 마네는 자기 자화상을 그렸어요. 근데 딱 그린 게 지금 이건 물론 왼손잡이가 아닌데 딱 보면 이거 왼손잡이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거울에 비친 모습을 그대로 그렸기 때문에 좌우가 바뀐 모습으로서 그죠? 이게 오른손인데 그대로 그렸으니까 거울에 비친 그래서 오른손잡이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걸 바꿔 그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림 보면 딱 사실 이게 딱 떠올라요. 이 사람 아시죠? 제임스 휘슬러 그죠? 그 음악 이 자신의 작품에다가 음악의 제목을 붙인 그죠? 그 예술을 위한 예술. 그죠?를 주장한. 그래서 휘슬러도 카페 게르버에 이렇게 오고 그랬어요. 물론 휘슬러는 거주지가 영국이었으니까요. 프랑스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마다 들렸지만은요. 마네랑도 다 이미 친교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네가 휘슬러의 또 영향을 받아서 휘슬러가 이거는 지금 휘슬러가 제목이 회색의 편곡아니에요. 자화상이라고 이름을 안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회색을 이렇게 어레인지먼트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 평면 위의 실험이죠. 일종의 그죠? 그 그림은 그림 자체로 사람을 그린 게 아니라 색을 이제 실험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처럼 이게 회색의 편곡이라면은 이거는 뭐 일종의 갈색과 뭐 검은색의 편곡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런 식으로 사실 이 영향을 받고 그린 겁니다. 그죠? 분명히 느껴져요. 그죠? 나름, 휘슬러의 영향이나 그것이 느껴집니다. 또 교류도 실제로 했고요, 둘이. 그죠? 자, 그래서 딱 지금 이전 작품과는 너무나 다른. 그래서 이 작품도 이제 언급하지 않았어서 지금 언급을 드리는 건데요. 그죠? 마네의 이전 작품, 피리드 부는 소년. 물론 근데 이것은 살롱전에 제출했다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요때가 마네가 스캔들 일으킨 올랭피아 다음 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름 보고 잘렸는데, 그죠? 어쨌든 이 작품 자체는 마네 원래의 고유한 스타일, 평면적인 느낌, 그 다음에 검은색, 그죠? 검은색의 사용이 잘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아까 우리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인상파 영향을 받을 때는요, 이 검은색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마네가. 그죠? 검은색이 없죠. 화면이 밝아졌죠. 그죠? 그죠? 인상파 영향을 받은 그림들은, 요거 말고, 그죠? 나름 여기서 검은색을 좀 들어가 있긴 하죠. 아예 없어지진 않았지만은요, 검은색의 사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마네는 검은색을 많이 사용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네 초기의 그런 장면, 아주 평면적인 그런 느낌, 그다음에 검은색의 옷 사용이 잘 드러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물론 마네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도에 약해서 자기가 뭐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이런 그 당시 타로 카드 이게 타로 카드라고 합니다. 타로 19세기 프랑스의 타로 카드 요 피리 부는 애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참조해서 그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고서 꾸르베, 그죠? 리얼리스트 작가 꾸르베는 이제 꾸르베가 선배 아니에요? 야, 만에 얘는 명암이 없는 그냥 색면이 사용한 거에 대해서 야, 회화는 카드가 아니다. 너 이거 카드 보고 그린 거 이거 카드가 아니다. 이 얘기하니까 만에는 그렇고 말고 꾸르베 이상은 당구공, 그죠? 입체적으로 그리는 거면 다냐? 뭐 그런 식으로 응수했다고 합니다. 입체적인 어쨌든 뭐 그런 치고받고 하는 어떤 자신의 회화 스타일을 고수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별 이상한 해석도 많은데요. 뭐, 제가 보기엔 별건 아니에요. 그냥 저거 참조해서 그린 그림인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런 그림도 만의 초기 작품입니다. 초기 작품인데, 이제 뺄 수 없어서 제가 집어넣었어요.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요것도 만의 초기 작품으로서, 요런 게 사실은 인상파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대로 다 안 그린 것 같고, 그죠? 이 애들도 얼굴 그리다 만 것 같아요, 좀. 그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다만, 미완성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이제 살롱이 제출하다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미완성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 인상파들에겐 영향을 준 거죠. 인상파들한테 영향을 준 거고, 순간의 인상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영향을 준 거고, 근데 거꾸로 이제 그렇게 영향을 줬던 인상파에 다시 영향을 받아서 만의 그림도 바뀌게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게 이제 만의 자기 자신이고요. 여기 뭐 보들레르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참고로 제가
드린 겁니다. 근데 틸레리 정원은 근데 이게 우리가 프랑스 파리 여행을 가면은 그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곳이라서 또 넣어놨습니다. 혹시 파리 가서 그러니까 틸레리 궁이 이렇게 있고 궁 앞에 이렇게 쭉 19세기 장면이지만 이렇게 앞에 정원이 쭉 있고 앞에 숲이 있겠죠. 그죠? 이게 길다고 합니다. 으르르 공원과 콩코드 광장 사이에 있는 큰 공원이 틸레리 공원이고 그 앞에서 나폴레옹 3세 시대에는 일주일에 2번씩 음악회를 개최한 겁니다. 왜냐면 음악회를 개최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게 이거잖아요. 인기 영합 정책. 그죠? 사회적인 불만을 덮고 우리 이렇게 잘 즐겁게 인생이 즐겁고 즐겁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폈죠. 그래서 이 앞에서 그 앞에 여기 숲이나 이런 데서 음악회가 항상 일주일에 2번씩 있고 그 장면을 그린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혹시 파리에 가시면은 틸레리 공원 만해의 그림까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이제 우리 원래는 이제 만해도 원래 주제로 돌아오면 결국 이 얘기죠. 잠깐 쉬었다 해야겠네, 그죠? 그러면은요 이제 부지런히 해서 우리 오늘 만해 다 끝낼 수 있으려나? 지금 우리 군하나님께서 여기 가셨나 이름이 나왔는데 여기 참여하고 계십니다. 참여. 자, 그래서 이렇게 만해 스타일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나 만해의 머릿속에는 그냥 그 여자 그냥 성 이거 가잖아요. 어디 안 갑니다. 그죠? 그래서 만해의 주제는 여전히 성적인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인상파 그림 좀 그리다가 다시 그냥 원래 주제로 와가지고 1977년 그죠? 좀 그리다가 다시 1977년에 이 나나라는 물론 나나란 이름 자체는요 그냥 우리말로 따지면 그냥 옛날로 따지면 뭐 순이 영이 뭐 이 정도로 흔한 그런 흔하고 뭐 약간 촌티나는 약간 촌티나고 흔한 시골 여성의 흔한 이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업화 하면서 시골에서 순이 영이 이런 애 서울 올라와서 근데 얼굴이 이쁘장해서 그죠? 그런 뭐 그 이제 화류계에서 진출한 뭐 그래서 이름은 나나는 게 된 겁니다. 우리 영자의 전성시대 그런 거 있는 것처럼요. 그죠? 영자 그것도 옛날 영화잖아요. 아시긴 아시죠? 우리 저기 못 들어보셨어요? 영자의 전성시대 이런 거? 세대 차이가 있으시구나. 제목은. 그러니까 이제 한참 오래되지 않은가 그거? 그건 70년대 영화죠. 1970년대. 근데 그 영화 제목 자체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죠? 뭐, 영자, 아까 순이 이런 그 시골 순진한 처녀들이 서울 올라와서 할 거 없는데 얼굴 예쁘장하니까 술집 술집 여자가 돼서 뭐 이런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룸사롱, 그죠? 그런 옛날 그런 얘기인 것. 이거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요. 그런 건데, 어쨌든 이 그림을 그리는 바람에 또 다시 스캔들. 잠잠하다가 또 그죠? 근데 이것이 스캔들이 된 거는 우리 앞에서도 한 번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 인물 자체가 그죠? 이렇게 그죠? 이 인물 자체가 네덜란드 왕세자의 정부인 네덜란드 왕세자인데 그 정부인 유명 여배우 앙리에트 오제. 근데 앙리에트 오제는 이게 만해 화실에 이렇게 사람들이랑 많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해 화실에는 뭐 배우, 극작가, 모델, 지망생 그러니까 이제 만해랑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만해가 이 여성을 모델로 몇 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러다 결국 나온 그림이 이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네덜란드 왕세자 저긴데 버젓이 이렇게. 근데 옆에 딱 이건지 그러는 게 더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죠? 이 신사가 지금 일종의 이제 성매수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그죠? 내연남이잖아요, 내연남, 그죠? 이거, 불륜, 고급 매춘부인 거고, 따지자면은, 그죠? 그래서 고급 매춘부랑 같이 외출하기 전에 열심히 화장하고 있고, 신사가 딱 앉아서 기다리는, 그죠?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매춘비다 해가지고, 이제 또 논란이 된 거예요. 왜 얘는 이런 그림밖에 안 그리냐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당시 지배 계급인 부르주아들의, 그래서 아마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린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좀 모습이. 네. 그리고 그때 어느 분이 지적하셨죠. 이 촛불 꺼져 있는 거 무슨 의미? 그죠? 그때 이 군하나님이 지적하셨나? 우리 군하나님이 지적하신 것 같아. 촛불이 꺼져 있잖아요. 초가. 그죠? 초가 2개인데 꺼져 있잖아요. 그죠? 원래 초는 생명이나 사랑을 상징하는데 이제 2개가 또 꺼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뭐겠습니까? 뭐 대충 의미 짐작되시죠? 뭐겠어요? 촛불이 꺼져 있는 거는? 식은 건 아니고 그냥 뭐 사랑 없는 그냥 성관계 뭐야 사랑 없는 그죠? 둘이 사랑 같은 거 타오르지 않고 그죠?
그죠? 두 명인데 초가 두 개라는 건데 사랑 없이 그냥 뭐 사랑 없는 그냥 성적인 육체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서로 사고 거래 사고 파는 그죠? 상거래에 불과한 그런 식의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냐는 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죠? 그죠? 그 사고 파는 거지 사랑 같은 거 없다. 사랑에 불꽃 같은 건 없다. 그죠? 실제 마음은 없는 뭐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어쨌든 이래서 이제 큰 또 한 번의 스캔들을 이야기해요. 잠잠했다가 또 해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요게 이 배우를 모델로 그 전에 연습했던 연습작이에요. 나날이라는 그 1년 전에 그렸던 이런 식의 그죠? 지금 그 배우의 그림 아니에요. 근데 요것도 상당히 좀 인상주적인 그런 느낌이 좀 나죠. 그죠? 인상파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원색만 딱 사용한 그다음에 아주 어두운 색은 거의 피하고 그래서 이 그림 나나라는 그림을 이제 살롱전에 제출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또 탈락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뭐냐 해가지고 당연히 살롱전에서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항의로 마네는 이 그림 나나를 카푸신대로 그죠? 아주 나다리의 그 사진관이 있었던 그 번화가의 한 상점 진열장에다가 이제 부탁을 해서 거기다 딱 전시를 합니다. 딱 밖에 딱 유리창 전시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거 점심에 또 엄청난 그림들이 모였다. 그죠? 이거를 딱 걸어놓으니까 다 와서 보러 몰려들었다는. 그래서 그 항의의 표시로 그렇게 이제는 나름 또 이제 마네가 자신감이 있던 거예요. 그 전에는 크게 막 비난받고 그러면 움츠렸는 나름 움츠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야 이거 왜 어때서? 근데 실제로 그래서 말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말도 해요. 마네는 이 나나가 살롱전에서 거부되었을 때 매우 흥분한 듯하다. 아니 사티로스를 유혹하는 님프는 아름다워. 이게 그럽니다. 이게 사티로스가 왜 이 발 쪽은 염소고 위는 사람인 반인 반수 그런 뭐 신화의 인물 신화 쪽 그죠 존재죠 신화. 그래서 사티로스가 어떤 전령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사티로스가 신의 전령 뭐를 전해주러 가는데 옆에서 님프들이 나와서 막 같이 놀자고 꼬시는 거야. 이게 그런 장면입니다. 자기 이제 할 일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그 아카데미 스타일 아니에요. 그죠? 아카데미 스타일의 화가로서 당시 최고가 화가였던 그 부게로의 작품이에요. 아마 기억나시죠? 그죠? 부게로의 이런 이 님프들이 요정들이 이 사티로스랑 막 놀자고 꼬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비싸게 팔고 버젓이 걸리고 아름답다고 여기면서 그죠? 이 여성 이 님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꼬시는데 이게 이거지. 사티로스 욕한 님프는 아름답다. 하지만 실내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 그죠? 이 나나 이 나나의 모습은 오히려 이것이 금지되어 있다니. 그죠? 여기 여신이 금지되어 있다니. 이게 지금 말이 되냐 해서 이런 식의 실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의의 표시로 그렇게 걸은 건데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림 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어쨌든 마네의 머릿속에는 그냥 오로지 이 성적인 거 그죠? 이거를 가득 찬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그림도 딱 보면 인상주의적인 그런 그 풍이 딱 느껴지죠. 그죠? 이런 표현이라든지 거친 붓질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장면 구에서 인물도 딱 보시면은 이게 역시 그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카페 꽁세를 그죠? 저 밤무대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죠. 가수가 그죠? 제 밤무대, 화려한 불빛 밑에서 밤무대에서 노래하고 있고, 밑에서는 이제 술을 시켜서 이제 술을 마시고, 이 사람은 여급,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뭐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데, 물을 마시는지 술을 마시는지. 그런데 이게 딱 벌써, 이게 딱 보시면, 그냥 관계가 아닌 거죠. 그죠? 예, 만의 머릿속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신사, 그죠? 버젓의 신사가 있고, 옆에 젊은 여성 아니에요. 젊은 여성이 앉아있는데, 이 여성이 이제 이 매춘부를 그린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매춘부다. 같이 있는 이게 그냥 왔겠느냐. 그죠? 근데 이 여성이 지금 담배, 그죠? 예, 담배 있고, 이 꽃 모양이나 또 여성의 외모도 나름 그 아름다운 이런 젊은 여성인 거 보면은 이제 이 신사와 이 거래가 있었던 그런 매춘부를 결국 그린 거 아니겠느냐. 게다가 마네는 이런 거밖에 못 그리지 않느냐, 그죠? 이런 것만 그린다. 근데 어쨌든 이 소재와 구도에서 이건 또 드가의 영향, 그죠? 이 드가가 이 화려한 무대의 전면보다는 약간 무대 이면을 그리는 걸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어떻게 보면 좀 중심이죠. 이 인물과 이 인물보다는 오히려 이거와 그 뒤가 좀 더 좀 딱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술을 나르는 그런 여급이라든지 노래 부르는 사람까지 딱 그린 그런 드가의 영향을 좀 받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차림이 지금 요 여성의 차림이 이게 그 당시의 그 화려한 그런 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제목은 자두 브랜디. 이게 지금 브랜디 술에다가 자두 과일 하나 담근 겁니다. 담근 걸 앞에 놓고 어쨌든 브랜디 술을 마시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여성은 누구냐? 이것도 결국 매춘한 여성을 그린 거로 보인다는 거예요. 매춘. 이게 지금 담배 들고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머리에 꽃장식한 모자와 이렇게 해서 카페에서 뭐 고객을 기다리는지 그렇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낮에 낮술하면서 담배 피고 이게 예쁘게 차려입고 이거는 거의 그 화류계 여성 아니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밤일 출근하는 여성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한잔하고 가는 건지 어쨌든 그런 식의. 자, 그래서 결국 마네의 머리에는 계속 이런 거, 심지어 이런 것도 그려요, 그죠? 물론 이거는 연출된 장면이긴 합니다만은요, 연출된 장면입니다만은 그 구성은 명확해요. 이게 지금 이 남자 무용수예요. 왜냐면 카페 꽁스레에는 남자 무용수도 필요하니까요, 그죠? 예, 젊은 남자 무용수입니다. 젊은 남자 무용수가 지금 부유한 부인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딱 팔 이렇게 하면서 유혹하고 있고, 그죠? 부인은 쫙 쳐다보고 있고 뒤에 이제 종업원이 딱 보고 있는 저런 장면. 그죠? 약간 코믹한, 약간 코믹한, 그죠? 이 종업원까지 넣으면은. 그래서 이런 식당에서 이런 장면을, 뭐, 마네가 연출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이거 연출한 장면이에요. 이거는 실제 장면을 그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요 식당 주인 아들하고 이렇게 연출해서 그린 건데, 어쨌든 머릿속은 그렇다는 거죠. 이 불륜, 오로지 불륜, 뭐, 이런 거. 그죠? 자, 이제 그래서요. 드디어 이제 우리는 오늘 수업에 이제 뭐 거의 마지막이 되겠죠. 하이라이트 하나 더 남았습니다. 마네 최후의 걸작, 폴리 베르제르의 바, 그죠? 거기 이제 그림 있잖아요. 그죠? 195페이지 맨 아래쪽에 이제 그림 있는 것처럼, 그죠? 폴리 제르베르의 뭐 술집이라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바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요기 지금 앞에는 요 바예요, 그죠? 물론 이 그림 전체 그림은 요겁니다, 그죠? 여기 전체 그림이고요. 전체 그림이고, 이 앞에 바가 그냥 원래 막대기 아니에요? 막대기.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먼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그죠? 이 폴리 베르제르가 뭔지, 그죠? 이게. 폴리 베르제르는, 그 당시로는, 아직까지 그 당시 건물이 남아있는 겁니다. 19세기 건물이. 상당히 큰 건물이죠. 이게 이쪽에 극장이에요. 옛날에 극장이 이렇게 생긴 거를 기억하시나요? 간판 크게. 그죠? 옛날 극장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 그래서 간판. 사실 여기 간판이 있었겠지, 옛날에는. 손으로 그려서. 그죠? 손으로 그리는 그런 큰 간판이 있었고, 우리 뭐 허리우드나 이런 거에는 다 옛날에 극장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죠? 크게 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말이 저기 널찍하게. 이게 일종의 극장식. 그죠? 극장식 뭐 카바레? 뭐 극장식 뭐라 그럽니까? 뭐 스탠드바? 스탠드바라고 해야 되나? 스탠드바는 아니고 어쨌든 공연도 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앞에서 극장식으로 해서 앞에서 극장 무대에서 유명 가수들이 노래도 하고 무용수들 뭐 춤도 추고 아니면 어떤 오페레타도 하고 하지만 그 밑에는 극장처럼 사람들이 앉아서 쫙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술집인 거죠. 그죠? 술집에서 바들이 다 있고 막 구역마다 다 바들이 있고 앞에 그 바 걸들, 그죠? 바 걸들이 있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칸인 거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저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막 공연하고 왁자지껄 돼 있고 다른 바들도 있고 이렇게 다른 바들도 있고 이제 요 바에서는 요 바 앞에 요 여성이 이제 술을 팔고 있는 요 정확한 명칭은 바입니다. 그래서 원래 명칭도 바예요. 바라고 원래 오리지널 제목에는. 그죠? 예, 엉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엉바, 폴리 베르제르, 그죠? 그래서 바, 그래서 그 폴리 베르제르의 여러 그 안에 있는 술집 중에서 한 바를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폴리 베르제르라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극장식 바입니다.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이게 지금 벗은 여성이 춤추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벗은 여성이 춤추고 있는. 이게 지금 2013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위키백과에 딱 요건 치니까 있더라고요. 워낙 그냥 유명했긴 유명했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역사가. 그래서 지금 벗은 여성이 막 자유롭게 춤추고 있는 것이고 여기도 뭐 디스코 해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벗은 여성이 춤추는 것,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제 완전 스트립은 아니고, 나름 뭐 예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그 당시 대표적으로 가장 유행했던 춤은 캉캉이죠. 그럼 캉캉이라는 게 사실은 성적인 춤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다리를 다 들어 올려서 하는, 그죠? 아래, 막말로 빤스가 다 보이도록 춤을 추는 거니까요. 그죠? 막말로. 그러니까 그런 성적인 춤인데, 다리 쫙쫙 올리면서 여러 여성들이 군무를 추는 거. 근데 그런 캉캉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춤들을 이제 한마디로 벗은 여성이 춤추는 거. 그래서 이 폴리라는, 폴리 벨제예요. 그러니까 폴리라는 용어 자체가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 어떤 개인 비밀 요정? 뭐 이 정도?
개인? 그러니까 폴리라는 용어는 그 18세기 말 대도시 인근에 지어진, 그러니까 파리 인근이겠죠. 파리 인근에 지어진 은밀한 유흥용 주택을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귀족이나 신흥 부르주아들이 자기가 본가가 있고, 자신의 그 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근교에 자기의 별장 비슷하게, 그죠? 은밀한 그 유흥용 주택을 놓고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놀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접대부나 이런 사람들하고 놀았다. 즉, 불륜행각이 벌어지던 그런 주택이 곳곳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폴리라는 거예요. 폴리. 그죠? 폴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요건. 그러면 베르제르는 이 길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것은 1969년 폴리 트레비스, 요건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트레비스라는 사람의 폴리. 그러니까 비밀 요정. 그죠? 비밀 요정. 요렇게 한 건데, 근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거리 이름을 붙여야 이게 어디 있는지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옆에 있는 거리 이름을 붙여가지고 폴리 베르제르가 되었다. 그래서 베르제르는 양치기 소녀가 여기 옛날에 살았나 봅니다. 이 거리에.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그래서 오페레타, 그러니까 무거운 오페라는 아니고 가벼운 오페레타 같은 거. 물론 가벼운 오페레타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그죠? 오펜바흐의 그죠? 천국과 지옥 이런 그런 등등 캉캉 나오는 그 오페라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왜 캉캉 나오잖아요,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에. 캉캉이 막 나온다고요, 그죠? 그 당시 캉캉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사실 그거예요. 그거 딱 떠올리면 돼요. 오펜바흐의 당시 오페레타라고 작곡을 했는데 버젓한 기성 작곡가가,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캉캉이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코믹 오페라 또는 대중 가요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엔 체조라 그랬는데 그 사실 서커스 말하는 거죠. 서커스, 그죠? 서커스 같은 거, 이런 또 볼거리들을 막 공연하였고, 무엇보다도 여성 무용수들의 춤과 쇼, 사실상 거의 벗은 누드로 거의 살짝 그냥 가리고 추는 그 춤으로 사실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벨 에포크 시기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최전성기를 누렸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이걸 보러 왔다는 거예요, 공연을. 이거밖에 안 하니까, 그죠? 미국에서도 날라오고, 그죠? 영국, 독일 다 이거 보러 몰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영업 중인 이런 그런 아주 유명한 장소, 정말 유명한 장소라고 합니다. 파리의 명소 중에 명소라고, 특히 환락의 명소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유명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폴리제르의 극장식, 그런 캬바레면 캬바레, 극장식, 캬바레 실내 한 장면을 그린 건데요. 바의 한 구석 바를. 근데 이 작품은 1881년 살롱전에 이제 제출해서 출품해서 매우 큰 성공을 거둡니다. 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큰 성공을 거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에 하면은 기억에 남는 작품이 그 4개를 꼽을 수 있는 거예요. 4개. 딱 4개.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풀바드의 점심, 그 다음에 올랭피아, 그 다음에 아까 나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폴리 베르제르 만에 하면은 결국 우리가 이 기억에 남길 만한 대작이라고 하면 그 4개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앞에 거 3개는 사회적인 스캔들 때문에 이제 유명해진 거고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스캔들 때문에 이제 이 그림은 이제 그림 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해석이 많은 그런 그림이 돼서 유명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이 거울이 중요해요. 거울. 그죠? 이게 지금 이 여성은 우리 이제 앞에 이렇게 있지만은요, 저 뒤에 있는 건 저 거울에 비친 모습이에요. 그죠? 이게 더 거울, 그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죠? 이 관객, 손님이 만약에 제가 이 여성을 보고 있으면은 저 뒤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내 뒤에서 벌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죠? 이게 다 거울입니다. 이게 거울,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거울이에요. 여기 뒤에 있는 병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게 비춘 거울입니다. 이렇게, 그죠? 거울이 비춰진 겁니다. 그죠? 이 여성의 뒷모습도 그렇고, 이게 거울입니다. 저 뒤가 다 거울. 이 신사도, 이건 여성의 뒷모습이고, 거울에 나타난, 그죠? 거울에 나타난 여성의 뒷모습이고, 이제 뒤에 또 신사가 있는 거죠. 그죠? 제 뒤에 신사가. 이제 그게 이제 재밌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이제 서커스단에, 그죠? 서커스단이 이렇게, 그죠? 녹색 양말을 신고, 이렇게 서커스를 그죠? 손님이 위로 막 지나다니는 그런 고개도 한 거죠. 그죠? 자기 머리로 휙휙 서커스단이 지나다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들이 이제 뒤에 쫙 앉아있고,
아주 뭐 왁자지껄한, 그죠? 저쪽에 이제 입구가 있고 막 그런 식의 그 거울에 비치는 장면입니다. 저 뒤는 그게 포인트예요. 거울.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면에서 보는 거는 정면이 아닌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앞에서 보는 거는 뭐 요거죠. 요 바랑 그죠? 이 여성하고 요런 뭐 오렌지 뭐 요런 술병들 요거 모양 있고 그 뒤에서 보는 장면들은 다 거울이다. 그 거울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거울. 그래서 거울이 나오는 장면이 이게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그죠? 라스 메니나스, 그죠? 라스 메니나스와 그다음에 그 고야의 그 카를로스 4세 초상화, 가족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139페이지. 그죠? 139페이지의 이 시녀들. 그죠? 지금 이제 시녀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렸을까요? 이게 거울이고? 139페이지. 책이 다르신가요, 그것도? 다른가? 139. 그죠? 시녀들. 이게 지금 화가가 지금 저 붓을 들고 있잖아요, 화가가. 그죠? 이게 벨라스케스잖아요, 수염난 사람. 그죠? 이 앞에 크게 이제 캔버스고, 물론 이게 지금 그림이 원래 그림에서 잘린 겁니다. 불타거나 이래서 잘렸어요, 이게. 오른쪽 왼쪽이 이게 좀 잘려있죠. 이게 원래는 잘린 게 아닙니다. 원래는 다 그림이 있는데요. 그죠? 왼쪽 오른쪽이 무슨 이유인지 잘려서 나간 겁니다. 원작에 지금 소실된 거예요. 원작은 조금 왼쪽 오른쪽은 소실된 거고 남아있는 게 지금 이건데, 근데 이 지금 화가가 이쪽을 보고 있는데, 그죠? 우리 쪽을 보고 있는데 우리 쪽에는 지금 누가 서 있겠습니까? 왕하고 왕비가 서 있죠. 저 뒤에 저 뒤에 거울이 보이잖아요. 네, 그죠? 그걸 거울에 왕하고 왕비가 있는데 지금 왕하고 왕비를 이 화가가 보고서 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그 큰 캔버스에 세워놓은 캔버스에. 그게 이렇게 투영되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이 왕하고 왕비가 모델로 서가지고 모델로 이제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모델로 있고 이 이제 화가 이 왕실화가죠. 왕실화가가 지금 왕하고 왕비를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기가 그죠? 공주 그죠? 공주가 엄마 뭐해 해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그죠? 엄마 뭐해 쫓아와서 엄마 지금 그림 그리고 있으면 기다려 해가지고 이제 다 자기 난장애들 시녀들하고 막 데리고 와서 시녀가 지금 공주님 여기 좀 빨리 가서 놓으십시다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옆에서 그죠? 뭐 그런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런데 또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은 이걸 어떻게 그렸을까요? 이거를 이 화가 지금 이거를 그린 거잖아요. 이거를요. 그죠? 지금 그림 속에서는 이 화가가 왕하고 왕비를 그리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려낸 것은 지금 그 공주, 어린 공주와 이 난쟁이들과 이 개들과 시녀들의 모습을 그린 거잖아요. 시녀들. 이거 어떻게 그렸겠어요? 화가가 지금 보고 있는 쪽에 거울이 있는 거예요. 커다란 거울이. 거울이다. 그죠? 그렇게 이해되시죠? 그죠? 거울을 보고 그래야만 이걸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화가가 이렇게 바라보고 지금 화가가 나를 보고 있는데 그죠?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 쪽이 큰 거울이고 이 커다란 거울 속에 이 사람들이 비춰야만 이걸 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아마 그럴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큰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고 그린 것 같은데 근데 이쪽 가면 좀 달라져요. 어디 가시냐면은요 고야의 그림에 보시면은 고야 그림이 어딨냐 저기 있죠. 161페이지 이거는 명확한 게 있습니다. 161페이지 이건 실제로 그랬다 그래요. 실제로 161페이지 이건 이제 고야가 마찬가지로 스페인 왕실 화가로서 그죠? 카를로스 4세의 그 가족들이 그린 거거든요. 근데 화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화가가 왼쪽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그 맨 뒤에 있는 게 저기 화가입니다. 그죠? 그 화가가 어떻게 이걸 그렸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가족들은 이 앞쪽에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거울을 보고 그랬다 그래요. 그렇게. 이거는 실제로 고야가 이 왕실 사람들을 거울 앞에 서게 한 다음에, 그죠? 왕실 앞에 서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서게 한 다음에 그 거울을 보고 그린 거예요, 고야가.
거울을 지금 이쪽을 보고 있는 게 지금 거울을 보고서 그리는 겁니다, 지금. 근데 왜 거울 보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려도 그냥 보고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거울을 보고 그리는 게 그 원리겠죠. 그냥 보고 그리는 거랑 거울 보고 그리는 거랑 이게 우리 뇌가 미묘하게 그거를 다르게 평가를 해요. 깊이나 이 폭이나 거리를 다르게 조절해요. 다르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거울은 비록 거울 속도 입체적으로 보이지만 거울은 그래도 평면 속에 평면의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간의 거리가 정확하게 나름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거리 평가할 때, 근데 우리가 이걸 입체로 볼 때는 좀 더 멀리 평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휘어 있으니까 휘어 있는 거를 감안해서 우리 뇌가 이렇게 보정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그리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메라의 역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카메라 역사에서. 그죠? 그 거울에 비친, 그죠?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게 오히려 거울에 비친 게 더 그 원금감이나 거리감을 정확하게 비례감을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거울을 보고 그리는 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이 우리의 착시를 좀 막아주거든요. 우리 뇌의 자동적인 보정을. 그런 정확한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말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걸 거울 안 보고도 연습을 하면은 정확히 그릴 수는 있죠. 근데 거울 보고 그리는 게 정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울이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이 그림 회화에서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만해의 그림을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 지금 거울에 비친 모습을 그린 거잖아요. 이 여성은 이제 내가 직접 보고 그린 거지만은요, 뒤에 있는 건 다 거울에 비친 모습. 그래서 이것은 이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 이제 워낙 유명한 걸작 아니에요, 그죠? 이 걸작의 비견하여, 야, 이거는 마네가 최후의 걸작으로 마네 자신의 라스메니나스라는 이런 그림을 남겼다. 특히 거울의 존재 때문에, 그죠? 뒤에 거울. 그래서요, 벨라스케스의 라스메니나스가 정말 수많은 해석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게 저런 해석이다, 저렇다 해석을 낳았던 것처럼 이 그림도 이제 수많은 해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야, 이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정말 수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 이 그림 이제 어떻게 이제 딱 보는 느낌, 일반적인 느낌을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당장. 우리는 당장 먼저 주목하는 게 아무래도 이 여성이겠죠, 그죠? 여성과 이제 표정,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사람 표정에 주목하게 돼 있거든요. 여성 표정에 먼저 딱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여성이 뭔가 표정이 당연히 좋지가 않죠. 그죠?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무감각? 그죠? 그냥 무감각하고 그냥 무심하고, 그죠? 특별히 자신이 여기,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화려하게 예쁘게 차려입은 겁니다. 물론 이게 안에 엄청나게 꽉 쬐는 코르셋을 입은 거 같네요. 그죠? 엄청나게 꽉 찌는 코르셋을 입고 이렇게 일 나와서, 그죠? 이렇게 가슴 정말 화려한 레이스에 꽃 장식을 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팔찌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 이 일 자체는 그렇게 자신이, 그죠? 그냥 무덤덤한 무감각한 상태로 약간 멍한 것 같기도 하고 초점이 사실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래서 특별한 심리는 없는, 그죠? 그래서 여성의 표정이 가장 잘 일단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먼저 그런 이제 해석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폴리 베르제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얘기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여성의 표정, 심리 상태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단적으로 말해서 이 여성의 표정은 이 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현세인들의 자화상 아니겠느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저것은 단순히 술집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직장인들 다 그렇다는 거죠. 사실 출근하면은 그냥 멍하니 하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자화상 아니겠느냐. 단순히 술집 여성이 아니라. 그래서 화려한 조명 아래 멋지게 차려입고, 이거는 꼭 술집 여성이 아니라 우리 출근할 때도 다 멋지게 빼입고 다 가지만은 사실 서로에게 대하는 진심 같은 것은 없으며,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 기능만을 무감각하게, 그죠? 수행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딱 볼 수가 있다. 그 표정 속에서. 이제 그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겠습니다. 그죠? 여성의 표정에 대해서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게다가 이 여성은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술 따르고 술 팔고 이거 하는 것만 아니라 스스로를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죠? 즉, 그녀는 판매원이자
그 자신이 상품으로서, 그죠? 파는 사람이죠. 그 자신도 상품으로서 음료나 술과 함께 자기도 구매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표현됐다는 해석이 뭐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뭐 단순히 뭐 나오지만 이 여성이 뭐 매춘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걸 떠나서 본질적으로 현대인다 나타나요, 현대인들은. 그죠? 우리가 직장 끌려가가 뭐, 말 그대로 몸 갈아 넣어서, 우리가, 그죠? 몸 갈아 넣어서 나를 파는 거지. 나를 뭐 어디 가서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이 해석이고, 그죠? 또 사실 뭐 실제로 현대인의 상황에 맞고, 그래서 이 여성의 표정과 이런 차림이나 이런 것에, 그죠? 일하는 곳이든 뭐든 다 화려하고 멋지고 깨끗하고 과거랑은 다른 그런 환경이지만, 실제 우리 현대인들의 그런 그 정신적인 공허함이나 그죠 빈곤함을 딱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물론 당연히 실제 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연히 성적인 그게 빠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이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 모델로 쓴 게 아니라 실존 인물, 실존 거기 일하는 여성을 이제 부탁해서 모델로 세우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1880년대 초에 폴리 베르젤에서 일했던 쉬종, 물론 이름은 알 수 없죠. 이게 그죠? 물론 뭐 영어식 이름이니까 아마 수잔이었겠네. 수잔인데 프랑스로 넘어오면서 쉬종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가명을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명일 확률이 크죠. 가명, 쉬잔, 그죠? 시종, 불어로는 시종. 근데 영국 출신 여성이에요, 영국. 출신이 영국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밌는 요소기도 합니다. 뭐 재밌다고 해야 되나? 문화사적인 요소죠. 그래서 영국 출신, 영국에서 프랑스 건너와서 파리에서 여기 취직해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그녀가, 이 여성이 매춘을 하였다는 증거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은요. 당시 이곳의 바에서 일하는 여성 중 상당수는 매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다가 손님들이 요구하면은, 그죠? 이제 밖에 나가서 매춘을 한 이런 식으로 손님이 와서 요구하고 하면은 뭐 거래가 성립하면은 자기를 판매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영국 여성인데, 근데 영국 여성이 왜 프랑스에 술집이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영국 사람들이 많이 온 거죠. 영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파리가 이게 말 그대로 그 환락의 중심지였어요. 이런 걸 처음 만들어낸 데예요. 우리가 보는 이런 식의 뭐 카바레 문화나 이런 그저 막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문화 자체를 처음 만들어낸 곳이 프랑스예요. 이게 여기 파리라는 거지. 이게 그런 중심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영국은 아시다시피 영국은 상당히 그 청교도적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술집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까지 번성한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국은 도보여고는 바로 오니까 영국 사람들의 꿈은 그거지. 돈 좀 있으면 우리 파리 가서 놀자 해가지고 그냥 다 와서 노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영국 여성 자신도 뭐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게 프랑스 건너와서 이런 일을 하면은 뭐 욕도 안 먹을 거 아니고 누군지 모르고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영국 손님들이 그래서 넘쳐났다는 거예요. 영국 손님, 뭐 프랑스,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배 타고 다 놀러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파리에밖에 없으니까 이런 데가, 그죠? 정말 최고의 환락의 첨단을 날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각국에서 온 손님들을 접대할 수 있는, 그죠? 영국 여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술도 여기 뭐 상표도 다 이것도 영국 술이에요, 영국 술. 술 상표도 뭐 제가 따로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인들을 전용으로 영국인들이 와서 말도 통하고 말이야, 그죠? 영어 써도 다 통하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영국 술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거라고. 그래서 영국 여성이 여기 취직해서 이렇게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렌지 같은 경우에도 만의 그림이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만에는 오렌지를 매춘과 연관시켰다고 합니다. 오렌지를. 그래서 오렌지가 까진 것도 있어요. 다 이제 그 옷을 벗었다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렌지를 매춘과 연관시켜서 했다는 해석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전경에 오렌지 접시가 있잖아요. 오렌지 접시, 그죠? 이 오렌지에서 이거는 매춘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오렌지를 구매할 거냐 마냐 이거, 그죠? 이런 매춘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해석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해석이 많은데 다 뺐습니다. 하나만 요거만 딱 넣었어요. 그래서 딴 것도 없고, 거울, 아까 말씀드린 거울의 존재. 그 뒤에 거울이 있다. 이 거울이 뭐냐? 이 거울은 일종의 현실의 환영이잖아요. 실제 거울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거현실이 비치면 현실이 아닌 현실의 환영인데, 거꾸로 환영의 현실. 그 환영으로 비친 현실이 이제, 그죠?
현실이 이제 그러니까 환영에 불과하다는 거지. 현실의 환영이지만 그 현실 자체가 환영이다. 현실의 환영, 환영의 현실. 말장난 같은데 사실은 말장난이에요. 그죠? 말장난인데요. 그러니까 철학자 메르르 뽕티는 거울은 사물을 안경으로. 그러니까 안경이기도 하고 이게 유리라고 말 바꿔도 돼요. 글래스시니까요. 그죠? 번역하기 나름인데요. 그러니까 사물을 그 유리로 또는 유리를 사물로 또는 나를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나로 바꾸는 보편적인 마법의 도구라고 했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죠? 우리 거울 속에 뭐가 비치면은 다 유리처럼 빛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물을 유리로 바꾸고 또 이거 유리에 불과한 거를 사물처럼 보이게 하고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나로 보이게 하는 그렇게 바꾸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 기능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를 간단히 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객은 그녀와 마주서서 이제 마주서서 실제로 보는 거는 그녀 말고는 다 뒤에 거울이 비치는 모습 아니에요. 거울이 비친 모습을 보는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보는 거울의 비친 모습은 정확히 그녀가 지금 뒤로 보고 있는 거죠. 내 뒤로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 라스 메이너스나 그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거울에 비친 걸 또 보고 뭐 이런 식의 그죠? 그래서 정확히 그녀가 보고 있는 모습, 그녀가 보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거지. 그죠? 그죠? 그런데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근데 그녀만이 실존하며 거울 속의 영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환영처럼 보이고 그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림을. 마네가. 그죠? 우리가 보이는 건 이 여성과 이런 것만 좀 실제하고 나머지는 거울이 비친 모습이라서 막 왁자지껄 흐릿흐릿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빛나지만은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그녀가 직접 보고 있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환영 같은 것이라 이런 그 논리적인 결론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을 거울을 통해서 보지만 그것은 환영처럼 그려졌다는 것은 그녀가 보고 있는 저 뒤의 현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뭐 좀 말장난 같은 그런 해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은 단지 보이는 겉모습이며 지나가는 시간의 쾌락 한여름밤의 꿈이다. 그런데 이제 오직 회화, 즉 반영, 그러니까 거울처럼 비친다는 거예요. 회화는 이 세상을 거울처럼 비춰서 그려주는데, 그죠? 회화, 즉 반영을 보여주는 영상, 영혼을 보여주는 영상의 그림만이 이런 신기루의 광채를 약간 기록할 뿐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걸 약간 기록한 게 이런 그림 아니냐라는 뭐 알뜰마트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그 해석가들이. 근데 뭐 알뜰마트한 얘기고 사실 뭐 별 얘기 아닙니다. 그죠? 별 얘기는 아닙니다. 큰 얘기는 아니에요. 뭐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그림하고 연관해서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뭐 이 얘기도 끝도 없어요. 엄청 많아요. 이런 것도. 그런데 이런 거를 일괄에 크게 한 칸에 거의 쳐버리는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해석이라기보다는 그 실증이 나왔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이 그림과 관련해서 뜨거운 이슈가 계속 돼왔던 거는 이 거울에 비친 남성과 이 시종의 위치 및 뒷모습이라 이게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안 맞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 거울에 비친 모습들을 고려해 볼 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각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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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시종의 정면 모습과는 다르게 거울에 비친 그녀는 약간 앞으로 또 숙이고 있잖아요. 그죠? 약간, 그죠? 그죠? 이 정면을 꼿꼿이 서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뒤쪽은 약간 좀 숙이고 있거든요? 뒷모습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좀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그림에서 마네는 실제 장면을 임의적으로 지금 멋대로 좀 변형시켰다. 그죠? 확실히 이건 좀 변형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그림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온갖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림이 해서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비판이 이거지. 마네는 기본적인 화면 구조조차 못하고 있는 또 구도에 약하게 있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비판이 당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다. 이거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그죠?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여기 쓴 것처럼 이런 비판을 기본적인 사용 모습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거는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가장 쉽게 퉁친다는 표현 있잖아요. 퉁치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예술적 허용이다. 그죠? 예술적 허용.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다 비튼 거다. 그래서 예술적 허용이다. 예술적 허용이라면 정말 이거 많이 나와요. 예술적 허용이다. 그래서 여기 쓴 거죠. 예술적 허용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예술적 미적 효과를 위해서 실제 모습이나 아니면 어떤 문법적 규범
그죠? 규범 등을 어긋나게, 일부러 어긋나게, 미적 효과에서 어긋나게 표현하는 거, 이걸 우리가 예술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긋나지만 예술적으로 허용, 그래야만 더 이것이 더 실감 나게 좀 표현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시적 허용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시적 허용. 그죠? 유자철한 이런 노래 아세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런 노래 이거 2000 브로콜리 너마저 들어보셨나요? 그죠? 브로콜리 유명한 노래인데 그죠? 이게 여기 노래 가사에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음이 안 맞잖아요 가사랑. 그래서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날 으로 가자. 이게 시적 허용이라는 거예요. 봄날로 가자 하면 이게 노래가 안 되니까 봄날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건 시적 허용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시적 허용, 예술적 허용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의심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해의 그림 이거를 딱 볼 때, 야 이게 과연 우리가 예술적 허용으로서 만해가 이 장면의 어떤 그 유의미성, 시그니피컨스를, 그죠? 이 신사를 등장시키고, 구매자로서, 그죠? 여성의 이런 모습을 딱 등장시킴으로써 어떤 예술적인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한 예술적 허용으로서 그린 거냐? 답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근데 그건 안 고쳐놓은 건 좀 문제긴 해. 다 옛날에 배워서 그런 건데, 물론 저도 뭐 예전에는 이런 거 제가 전공한 건 아니니까 미술사를 전공하진 않았으니까요. 저도 뭐 이거 그냥 이렇게만 알고 넘어갔는데, 근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게 이제, 그것도 벌써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마네가 요 폴리베르제 바를 그리기 전에 한번 습작으로 먼저 한번 그린 겁니다. 그 습작으로 그릴 때는 여성이 또 금발 여성 이런 여성이었는데 아마 이제 이 모델이 자기 안 하겠다고 했나봐 해가지고 이제 모델 바뀌고 그죠?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신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여성 어쨌든 이 뒤에 거울에 그죠? 거울에 비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게 약간 힌트를 주는 거예요. 요게 약간 힌트를 주는 건데 뭐냐? 이게 그림이 잘못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여기 쓴 것처럼 2000년에 드디어 밝혀진 거예요. 2000년에. 그죠? 이게 거의 뭐 20년 동안 그냥 계속 그냥 말로만 떠들어댔는데 야 필요 없고 실제로 해봐. 실제로. 근데 왜 그걸 실제로 안 해봤지? 실제로 이제 해봐요. 실제 장면. 2000년에 수행된 이 호주의 말콤 팍 박사가 실제로 그죠? 이게 빡 만들어 놓고 해서 모든 논란은 딱 니들 다 나가리 다 끝났고 만해가 실제 장면을 그린 거네. 실제로 이걸 입증했다는 겁니다. 실제 장면을. 그래서 이렇게 딱 그죠? 또 그대로 그죠? 오렌지 놓고 딱 그대로 했잖아요. 그 저 뒤에 신사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있잖아요. 신사가 바로 앞에 있어요. 뒤에 거울 있고. 바로 앞에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착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면은 무조건 신사가 바로 이제 앞에 있고. 근데 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이쪽에 나오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죠? 근데 여기 쓴 것처럼 시종과 남성이 마주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 그게 착시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헷갈린다는 거예요. 전혀 이게 좀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딴 데 보고 있어요. 딴 데. 근데 가까워. 이들은 실제로는 서로 다른 보고 있다는 거야. 다른 곳을. 그죠? 다른 것을 보고 있고 신사도 좀 보이고 이 시종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또 된다는 거야. 딱 이게 숙인 것처럼 나오는 게 이게. 일단 보는 시점인. 그 시점이 이 앞이 아닌 거죠. 옆인 거죠. 지금 여기 이게 지금 또 거울이 비친 거잖아요. 그죠? 거울이 이쪽이 이게 또 거울이 비친 모습이네. 여기서 이쪽이 작업하고 있고 작업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여기서 보고 이렇게 그려요. 여기서 보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요것도 맞긴 해요. 딱 이게 만의 그림의 특징이에요. 아, 그렇네. 만의 그림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는 게 없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만의 그림은 서로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없어요. 마주보고 이런 게 없어. 같이 있어도 다 딴 데 보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서로 둘이 마주볼 일이 없다는 거 사실은. 그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만의 그림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서로 다른 데 보고 있는 거지. 이게 오히려. 원래 그게 맞아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딱 보시면 이거. 이렇게 그랬다는 거죠. 이게 나온다는 거야, 이게 정말 희한한데, 이상한데, 그죠? 그러니까, 뷰 포인트가, 이게 신사야, 신사. 신사 이쪽에서 이쪽 보고 있는 거고, 보이니까 신사. 그죠? 이 시종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약간,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붉은 점, 요렇게 돼가지고, 요게 이제 거울이고, 이 거울이잖아요, 거울, 그죠? 그래서 거울에 비친 모습은, 이렇게 나오겠잖아요? 좀 이해되시겠어요? 거울이 비친 모습은 이게 이렇게 넘어간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게 그림은. 요게. 신사가 이쪽으로 가 있고. 그죠? 거울이 이렇게 비치니까. 그죠?
즉 이쪽에서 봤으니까 이 여성 이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거울에서는 오른쪽으로. 그건 좀 이해되시겠죠? 일단 여성부터 그죠? 이쪽에서 봤으니까 이 여성이 거울 이쪽에 있겠죠. 오른쪽에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남성은 그죠? 이게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히려 그죠? 이 여성보다 이쪽으로 오히려 가가지고 끝끝머리에 걸쳐 나오는 거고. 이게 프레임 오브 뷰 오브 페인팅 실제 그린 건 이거라는 거죠. 이게 남성이 여기 나타나고 이건 여기 나타나고 그죠? 이 가운데 나타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바라보는 지점이 여기서 바라봤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에는 실제 그림 그릴 때 이 손님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그린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보고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보고. 구도에 강하네요. 구도에 강하다. 구도에 강한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힌트가 아까 이 연습작은 좀 뭔가 이쪽에서 바라보시는 거 있잖아요. 연습작은 뭔가. 그건 그러네요. 예, 예. 이렇게 되는데 이건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이상하네. 근데 저 그림은 측면으로 돼 있잖아요. 여자는 여기는 정면으로 돼 있는데. 예,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건 정면으로 바라봤어. 근데 이것 자체가 지금 테이블은 일직선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테이블. 다시 그걸 보실까요,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딱 약간 측면으로니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이거는 정면 인 것처럼 보여서, 그죠? 근데, 고개를 안 돌려가지고 안 돌려서, 그죠? 근데 이게 착시처럼 보이면, 근데 이렇게 보면 또 맞잖아요, 이게, 그죠? 분명히 이쪽에서 카메라에서 찍은 거니까, 이쪽에서 찍은 것도 딱 들어가잖아요. 이쪽에서 찍은 건데, 딱 봤을 때, 분명히 이렇게 돼도 정면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 이렇게. 그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거 다 이 구성에, 이 남자 여기 서 있는 거고, 남자는, 그죠? 이쪽에 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죠? 사선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또 정면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면으로 보는 건데 약간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근까지 나온 미술사에서도 다 그래서 이것을 예술적 허용이다, 뭐 일부러 왜곡한 거다, 다 그런 해석이 최근까지도 무지 많고 네이버에도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게 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2000년에 된 거를. 그게 아니라 이게 원래 맞다는 거죠.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죠? 네. 뭐 좀 이해되시겠어요? 저는 이거 좀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맞춰보세요. 맞춰보시면은요, 이게 딱 맞아 들어가 이게. 근데 이게 정말 좀 희한하죠, 그죠 이게? 정면을 보여주면 측면으로 약간 돌아섰겠다 아니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교수님 이게 저 남자 위치는 이해가 가는데 저쪽을 이제 투영해서 그린 저 남자의 위치가 약간 이 그림에서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사실 거리로 봐서는 그 사진처럼 더 멀리 나와서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남자가? 인물이 좀 더 뒤쪽이니까 더 작아야 되는데 좀 더 크게 그런 면도 있죠. 근데 뭐 큰 남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가 뭐 좀 더 다가갔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남자가 좀 더 앞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그것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랑은 조금 다르겠죠. 요건 좀 작게 나타나는데, 그죠? 요건 좀 여기 그냥 서 있는 거고, 좀 더 남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림 자체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여자가 뒷면이니까 작고 오히려 각도가 남자도 크게 보이고. 그래 상대적으로 여자가 작아. 그것도 상대적으로 여성이 작으니까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가면 밑에 조그마한 글씨 써놓은 거 있잖아. 미러 그죠? 자동차에 그죠? 뒤 사면이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인다, 가까워 보인다, 뭐. 그러니까 이게 거울로 보면은 좀 그런 효과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게 착각에 빠졌던 이유가 또 결국 또 거울 때문에 또 착시에 쉽게 빠진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죠? 우리는 너무나 그냥 그 정면을 전제를 하고 그냥 딱 보고 거울도 똑같이 보여야 되는데 이거 뭐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게 다 착시라는 거죠. 실제랑은 다른. 같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좀 다르게 이게 그죠? 거울이 그렇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실물을 보고 그리는 거랑 거울 보고 그리는 거랑 뭔가 차이가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건 그 사물의 실제 거리감이 그래도 평면으로 나타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이지만 거울은 어쨌든 평면적인 측정이 되니까. 그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모습이기 때문에 착시에 빠지고 그동안 정말 아이고 시간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한 실물 보고 그려라는 120년 동안 그 정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대단한 사람이죠. 저거 해낸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어쨌든 저거 가지고 역사 이름이 남은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잘 모르고 대부분의 해설자들은 다 그냥 예술적 허용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겠다. 예, 그 논란이 정말 많이 됐겠죠. 예.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면서 야, 이거 안 맞잖아. 딱 보면, 그죠? 직관적으로. 안 맞잖아. 근데 안 맞는 게 아닌 거죠. 바로 증명이 됐으면 병적도 뭐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예, 그죠? 근데 저기 뭐 병도 아까 저기 실험을 했으니까 딱 지금 맞는 거죠. 저렇게 위에 보시면. 올라가 그죠? 있잖아요. 다 올라가 있어요. 이제 똑같아. 아, 병도 올라가 있네. 그죠? 이렇게 왼쪽에 병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있네. 거울에서는. 그죠? 예. 아, 이게 딱 맞.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